안녕하십니까. 고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강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을 종종 목격하고는 하죠. 이유가 불분명한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남전이 끝난 후 7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인사이드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의 패턴을 분석해서 범인 검거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셨던 국내 프로파일러 1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이코패스의 마음,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최고의 프로파일러에게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권일영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서 교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네. 안전과 관련된 강의들, 네.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좀 바쁘게 다니다 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회의 프로파일러가 뭐라는 거를 이제 잘 알려주신 분이신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파일러 어떤 일 하시는 건지 좀 잠깐 네. 알려주시죠. 프로파일러는 결국 이제 프로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서의 공식 명칭은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예.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네. 그래서 범행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또 은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네.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 심리, 범행의 목적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책을 좀 읽어보니까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범죄자의 마음이 돼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본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괴물의 마음이 돼서 괴물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들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사실은 프로파일러는 어떤 범죄를 직접 저질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다면 네.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갖고 또 어떤 심리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범죄자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들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범죄의 심리, 범인들의 어떤 심리, 그 다음에 범죄 프로파일러의 세계, 어떤 것인지 교수님께 자세하게 강연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프로파일러가 한 사회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상당히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하면 범행의 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치정 또는 원한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에 의해서 살인범죄가 저질러지고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위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마구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표출하는 묻지마 무작위 범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들이 바로 소위 지존파
막가파, 온보현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범죄 현장에는 많은 증거들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연속되는 또는 연쇄적인 범죄를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 사람들을 공격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범인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그들과 면담을 해서 심리를 분석하고 또 범행의 동기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프로파일링의 가장 마지막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범죄 현장에 나가서 CSI와 함께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CSI가 지문, DNA, 또 발자국 족흔적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범인을 추적을 하는 단서를 찾는다면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또 발자국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공격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런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 해서 왜 이 집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어떤 상태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는 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수사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좀 막연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저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은요, 여러 척의 배들이 모여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밤늦은 시간과 새벽에 오징어를 잡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를 보면 그렇게 여러 척의 배들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오징어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새우나 플라nkton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걸 잡아먹으러 온 오징어를 어부들이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오징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것이냐, 이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러의 역할들은 이런 이 대상, 소위 연쇄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 또 소시오패스들, 이런 살인범죄자들, 또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유형화시키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범죄 현장에서 그 특성들을 찾아내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범죄가 다양하고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9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범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자들이 연쇄적으로 정말 무고한 우리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런 범죄가 정말 한국 사회를 안타깝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범행을 저질렀지요. 심지어 그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가 같이 겹쳐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남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집집마다 침입을 하거나 또는 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을 따라가서 무차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자들은요, 강력범죄자가 아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강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선량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분명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강호순의 범죄를 보면 벌써 그 짧은 기간 안에 범죄의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던 수법에서 이제는 교묘하게 자신의 영역 안으로 유인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차로 이동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소위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선량한 많은 분들이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한국 사회 문화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상당히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호의적인 제안에 당연히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절한 선에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범죄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제하에 놓고 자신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강호순이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여 년간 한국 사회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은 연쇄살인범, 소위 범죄를 저지르는 의도를 가진 사이코패스들이 과연 모두 사라졌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결국 많은 국민들의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CCTV나 블랙박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망들의 구축, 그 다음에 수사력의 향상, 과학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연쇄 범죄를 빨리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소위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성착취 범죄,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요, 유사하지만 상당히 결이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뭔가 잘못됐다 또는 뭔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피해자한테 주지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피해자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 행동입니다.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와 또 심리적인 취약한 부분들을 파고드는 범죄로 우리 사회는 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자들이 결국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입니다. 조주빈과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주빈의 범죄가요, 단순히 디지털 성착취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적 관계에서 내 의도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상의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성향들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심지어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안에 넣게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심부름을 시키고요. 상당히 주의 깊게 자신한테 끌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스라이팅 등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의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경제범죄나 또 지능범죄 이런 그 범죄 유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이제 수사 요청들이 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다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경제 범죄 그리고 기업 내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범죄들 체포하고 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자들의 심리를 좀 분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제가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이자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은요. 한 집안의 재산을 교묘하게 속여서 전부 편취합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이 한 집안의 가장이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온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 어리석게도 나한테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편취당한 것이지 내가 죽으라 그랬나?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먹고 살려고 사기를 좀 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입니다. 그 자들은 조금 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동정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과연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들한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욕심내다가 그랬구나. 어리석게도 그걸 또 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말은요. 피해자들한테 할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분명히 가해자를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자들은요. 누구라도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그런 피해를 벗어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은 늘 가해자이어야만 하고요. 이런 관념들을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사이코패스 범죄,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 이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주빈의 사건이 왜 일반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을 방금 드렸다시피요. 피해자들을 선정을 해서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엄청난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그들을 조종합니다. 어떤 발단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회를 지켜간다는 것은요. 강력범죄에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N번방의 시작은 개인정보의 유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해야 될 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될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기본적인 질서들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N번방의 조주빈은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또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자, 너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너를 찾아가서 해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를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당사자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 나를 해치러 올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 그리고 친구, 네가 사랑하는 누구라도 너 때문에 끔찍한 피해를 당할 것이야. 나는 실체가 없는 위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개인을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위협도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가 형성이 되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끔찍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게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 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들은 결국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자, 이자는요, 자기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찾아다니고 침입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과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 이것이야말로 사이코패스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우리 이 현대사회의 범죄에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공감 또는 지지가 사실 본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첫걸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단속해야 될 것이 문단속, 창문을 잘 잠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때가 드디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자만의 고민, 고독, 이런 고립들은요,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지만 이런 고립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달콤한 한마디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입니다. 범죄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범죄는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힘들 때 상대방도 힘들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서로 지지해 줄 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범죄 피해자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제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그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깊은 분노, 뭐 그냥 좀 요즘 시쳇말로 하자면은 깊은 빡침 같은 게 이제 확 느껴지는 그런 그 강연이었습니다. 한 번도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자들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이 불우한 환경, 그다음에 불우했던 뭐 가정 환경이나 뭐 어렸을 때 뭐 그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악마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아주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나느냐 범죄자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그렇죠. 문제인데요. 네. 사실 역사에 대해 이것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네. 네. 또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상황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충분히 노력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죠. 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입니다. 심리적 고립과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고립,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사회 구성원을 공격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 연대, 그들을 탓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런 이런 범죄를 막는 가장 큰 힘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께서 또 스스로 자책을 하십니다. 네.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또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또 자책을 하시고 특히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해자와 합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피해자 여성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 사회는 범죄를 당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관념을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가해자들은 그런 점들을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사실 그런 연쇄살인범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만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뿐인데 실제 그 연쇄살인범들이나 이 범죄들을 만나는 풍경 어떠십니까? 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체포되고 나서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백이 다 끝난 경우에 이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요,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사회가 정말 이 충격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언어적 표현이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탓하는 이런 투사적 심리 기제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프로파일러들 면담을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가지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창기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자는 결국은 죄책감을 느껴서 자백하거나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나 또 뭐 출소 후에 어떤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스스로의 어떤 이 목표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구나 이런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프로파일링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뭐 많이 받으셨던 질문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범인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 저는 범죄자들이 한 1000명이 넘으니까요.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이 관련된 범죄 사건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사건들의 피해자의 모습들은 사실 한 3000건 이상 현장에 투입이 됐었는데 피해자들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도 간혹 그 발생 장소 지역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과연 그 가족들도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당시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그 죄책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런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연쇄살인 범죄가 좀 감소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 범죄는 이제 빨리 차단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또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 범죄가 단순히 한 건 내지 두 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반드시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하는 행동, 동물학대, 그다음에 야뇨증, 네. 불장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까? 네, 한국의 연쇄살인범들도 거의 대부분 공통된 흔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제 우리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학대 사이트가 있어서 네.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잔혹하게 동물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것을 막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또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사이트, 또 도박 이런 그 사이트들은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동물학대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동물학대가 왜 어렸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자신의 감정을 생명체를 훼손하면서 아주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발산하는 방법들을 그 동물학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생기면 동물을 학대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를 단순히 동물 학대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그 범죄의 학습하는 네. 그런 것으로 좀 그렇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네요. 굉장히 자기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방식을 자꾸 학습하게 된다면 성인기가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그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 중에서 정말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노리는 대상들이 사실은 다 약자지 않습니까? 여성, 네. 뭐 이런 어린이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동정심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서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불우한 환경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데 조금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얼핏 본 걸로는 사이코패스가 뭐 한 100명당 1명, 네. 소시오패스는 그보다는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뭐 그것을 딱히 굳이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이지 않고 뭔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한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의 범죄는 끝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계속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살인자, 특히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질적인 문제가 보다 더 과학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이렇게 좀 성향을 낮추거나 조절하거나 뭐 어떤 그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국에서 그 어떤 환경에 놓인 네. 사람의 자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네.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뭐 여러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뭐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 그다음에 범죄 사실들,
그다음에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안의 자녀는 성장을 했을 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를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 수치가요? 거의 뭐 한 90% 정도로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이미 처해져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일반화된 공식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도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충분히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유의지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확률이 높은 아이는 이미 개입을 해서 좀 치료를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선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통계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 네. 보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지한 예지자에 의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해서 그 사람을 가두는 뭐 이게 아주 미래 사회에 벌어질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런 논란들이 현실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뭐 과학이 발전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좀 개입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범죄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 사회가 이해를 한다면 본질적인 어떤 범죄자가 양성되는 환경들을 좀 축소하고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 개인에 너무 집중을 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그 교수님 책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연쇄살인범 혹은 뭐 이 살인자들에 대한 이 형벌이 너무 낮다, 형량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사법부가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변화의 속도가 더디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살인범죄뿐만 아니고 우리 그 형량에 대한 지금 국민적 공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범죄가 예전보다 훨씬 잔혹해졌는데 네. 그 형량 그다음에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남은 나머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관련된 분들은 정말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심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량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청소년 범죄는 5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무려 60년이 지난 양형 기준을 빨리 개정하는 것 이런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와 제안들이 끝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지금 법정에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제 또 그런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결국은 가석방을 노리고 몇 년간의 생활을 하다가 또 출소하는 자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재범으로 이어지거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을 때는 이후에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일어났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했던 네.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한 방식이 자기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 성공한 방식으로 그냥 자신을 내던지는 범죄 유형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꼭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사건이 있으실까요? 정말 미제 사건은 모든 사건이
어느 하나 경중 없이 가슴속에 더 남아 있고요. 사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수사관들과 과학수사요원들과 프로파일러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것을 창출해내야지 체포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명의 범죄자인데, 특히 나이가 어린 여중생 포천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또 실종된 사건들, 이렇게 안타깝게 가족들이 정말 생사도 모르고 지금 있는 이런 사건들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과 강연을 나눠봤습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제 익숙해진 직업이 됐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범죄가 없고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좀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는 힘을 합치면 범죄를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합쳐서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와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지금 교묘하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범죄자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런 특별한 범죄들 배경과 그 맥락을 짚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 일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이찬티카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한 그런 말인데요. 마음에 있는 모든 선함을 끊어버린 존재, 이런 뜻입니다. 보통 스님들께서 일천제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이 쓰시는 말인데, 무량겁이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이코패스도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천제의 반대편에는 오늘 강연해 주신 권일용 교수님과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있습니다. 참혹한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들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들을 검거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조금이나마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